2018년 우리 아이 코딩 교육 어떻게 할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4차 산업혁명을 말할 때 산업혁명, 보통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증기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전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기라는 건 증기와 다르게 이제는 발전소를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를 전선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오게 되죠. 그리고 이 전선을 통해서 가지고 온 에너지를 다양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주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자동차에 대량 생산되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증기기관이나 석탄을 바로 그 자리에서 뗄 필요가 없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소형화되었고요. 그만큼 사용이 굉장히 간편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2차 산업혁명으로 보통 우리가 말해지고 있는 이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1969년 그 이후 컴퓨터가 나오고 IT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는 정보통신과 제어라는 그 기술이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지금 여전히 이제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를테면은 이제 뭐 요즘 아두이노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 굉장히 간단하게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거예요. 날씨가 더워지면 자동으로 알아서 에어컨이 켜지게 한다든지, 혹은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알아서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들에 불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어 기술로 가능한 거죠. 자, 3차 산업혁명 시대 이전,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는 전기라는 것조차 없었던 시절에는, 혹은 전기가 막 들어오더라도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에 전기로 되어 있는 램프를 달지 못했던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직접 다니면서 그 가로등마다 불을 붙여주는 그런 직업도 있었습니다. 그런 직업도 있었어요. 정말로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가로등이 있고 가로등에 이 기름을 집어넣어서 불을 거기다 붙이면은 이 가로등 불이 이렇게 비춰주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실제로 직업 중에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은 그 가로등마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불을 붙여주는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불 붙여주는 사람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겠죠. 그리고 이제 전기가 나오면서 스위치를 가지고 켜고 끄는 일들을 하게 됐을 겁니다. 밤이 되면 사람이 스위치를 켜주면은 불이 켜지겠죠.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면, 밝아지면 사람이 스위치를 끄면 불이 꺼졌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전등의 온오프 스위치를 그렇게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3차 산업혁명,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IT 기술, 정보통신, 제어라는 그런 기술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여기에 뭔가 새로운 것들이 붙게 됩니다. 사람이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자 이제 지금 밝기가 제가 쉽게 뭐 숫자로 얘기를 할게요. 50인데 이 50인 밝기가 20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어두워지는 거니까 20 이하가 되면은 여기에 있는 불을 켜라 라는 그런 제어 프로그램을 집어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는 거리에 있는 가로등은 사람이 굳이 시간 맞춰서 스위치를 켜고 끄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밝기가 일정 이하가 되면 저절로 켜지고, 그리고 밝기가 일정 이상으로 밝아지면 저절로 꺼지는 그런 이제 가로등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 3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에 있어서 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은 이런 제어를 하는 그 명령을, 이 제어를 하는 판단의 기준을 사람이 준다는 식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로등을 제어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빛이
20 이하가 되면이라는 이런 조건들은 사람이 그 기계한테 주는 거예요. 그 조건을 줬을 때 그 조건에 맞으면은 기계는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명령을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게 3차 산업혁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3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인간의 판단력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떤 센서로부터 값이 들어올 때 이 값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사람이 판단을 해서 그에 대한 해석의 결과로 컴퓨터가, 기계가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이 3차 산업혁명, 지금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뭐가 되죠? 예,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점점 더 개발이 됩니다. 마치 사람으로서는 굉장한 직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둑이라는 게임에서 인간을 컴퓨터가 이길 수 없을 거다. 인공지능은 사람만큼 직관적으로 이 엄청나게 많은 확률들을 가지고 사람만큼 해내지 못할 거다라고 했던 것이 이미 깨졌어요. 이미 깨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빠른 계산, 그 연산의 결과들을 가지고, 그리고 이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굉장히 좋은 그런 인간과 비슷하게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인간이 판단하지 않아도 컴퓨터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20이라는 그 가로등이 꺼지는 값을 주지 않더라도 그 값을 컴퓨터가 알아서, 기계가 알아서, 가로등이 알아서 저절로 꺼지게 혹은 저절로 켜지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어날 일입니다. 첫 번째 산업혁명이 시작됐을 때는 사람의 노동력 대신에 기계가, 증기라는 그 기관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면, 이번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는 인간의 판단력을 기계가 혹은 컴퓨터가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뭔가 조금 무섭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알파고라는 그 검색어를 가지고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했습니다.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은 알파고를 한글로 검색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이런 종류의 그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다양한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안드로이드 로봇, 기계가 인간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그림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영어로 그냥 알파고 그대로 그 검색을 해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알파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라든지 그 기술적인 내용들에 관한 그런 그림들이 많이 검색이 됩니다. 어쩌면 이 두 차이가 한국 사람들과 기타 그 밖에 다른 그 외국인들이 느끼는 알파고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정서적인 차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외국에서는 한국인 프로 기사가 바둑에서 알파고에게 졌다는 것이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닌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체스라는 게임에서 인간 대표가, 인간 챔피언이 인공지능에게, 컴퓨터에게 졌던 것이 별 일이 아닌 것처럼. 사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파고가 이세돌에게 졌다는 걸 굉장히 큰 의미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쭉 살아가면서 체스 챔피언이 인공지능에게 졌다는, 컴퓨터에게 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거나 고민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컴퓨터의 연산 속도는 빠르니까. 그렇게 빠른 연산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체스가 갈 수 있는 길들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어느 순간인가 컴퓨터가 인간 챔피언을 능가하는 시간이 오겠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세돌 선수가 알파고에게 졌던 그 사건을 보면서 그나마 5번 중에 한 번은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해질 수 있었고 약간의 이성을 좀 찾을 수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파고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 결과를 내리고 어떤 식으로 이 가장 좋은 그 결과값들을 찾아내는지, 그쪽보다는 그냥 어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좀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인류가 멸망하는 거 아닌가, 기계가 인류를 지배하는 거 아닌가, 공상 영화 속에서나 SF 영화 속에서나 봤던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나씩 둘씩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쩌면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수성이, 이런 감정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감으로 다가오게 되고, 코딩 교육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약간은 좀 어두운 그런 면들을 더 많이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코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 존 헨리라는 사람을 한번 볼게요. 존 헨리는 철도 노동자입니다. 이 사람은 노동자였고요. 하는 일은 터널을 파는 일이었어요. 자, 터널을 파는 일이었는데, 산업혁명 이후 기계 장치가 쭉 나오면서 사업주가 기계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노동자들에게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죠.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저런 기계보다 섬세한 인간이 더 터널을 잘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하고 인간이 경쟁을 하죠. 그 경쟁을 했는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존 헨리입니다. 결과적으로 따지면은요, 이 존 헨리가 실제로 있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검증이 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존 헨리가 여기에 있었다 저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존 헨리가 정말로 실존했던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직 이걸 구체적으로 검증을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습니다. 기계와 인간이 동시에 터널을 파고 굴을 뚫고 나오게 되는데, 자, 누가 먼저 나왔냐 그러면 인간이, 존 헨리가 먼저 나왔어요. 존 헨리가 먼저, 기계보다도 먼저 굴을 뚫고 반대쪽으로 나왔어요. 산 반대쪽으로. 그런데 다 뚫고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너무 지쳐서 쓰러져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이 이야기였어요. 조금 슬픈 이야기는 있긴 하죠. 굳이 사람이 기계와 이렇게 겨뤄서 이기려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바둑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공지능 알파고와 프로기사 이세돌 씨가 서로 경쟁했었던 그 사건을, 그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 그러면 아마 이 존 헨리와 기계의 대결 역시도 그만큼 당시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구글 머신의 모습이에요. 딥마인드라는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의 바둑 경기를 패배한 것은 충격적일 수가 없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고, 혹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저장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를 인간이 단순히 머리 싸움을 해서 이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는 페라리하고 인간이 100m 혹은 마라톤 경주를 하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그런 식의 경주는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